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19일 또 이제 수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이충근 TV 358회인데 오늘은 제가 그 미국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아주 재미있는 기사, 그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뉴욕 타임즈의 그 2년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땡큐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주석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중국을 폭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사실 제가 미국 학자들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때 그 저런 얘기 이미 몇 번 들었습니다. 어떤 그 친구가 그 시진핑이가 중국 그 주석이기 때문에 미국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오늘 그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그 기사를 뭐 제가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브렛 스테픈스라는 기자입니다. 뭐 나이 젊은 기자예요. 1973년생이니까 뭐 지금 이제 50 간 넘은 그 젊은 사람인데 2022년 10월 18일 기사입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이 원래 중국 국가 주석은 임기가 10년입니다. 근데 10년을 하고 임기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그 5년씩 10년 하는 건데 지금 시진핑이가 세 번째 5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아마 뭐 잘 유지한다면은 임기를 없앴으니까 뭐 자기는 몇십 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 마치고 그리고 세 번째 임기 시작됐던 2022년 10월 18일자로 땡큐 시진핑 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유튜버가 그 뉴욕 타임즈에 난 저 기사는 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뉴욕 타임즈는 극좌파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뉴욕 타임즈가 전체적으로 보면 좌파 신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때로는 보수적인 그 칼럼이 올라갑니다. 저 브렛 스테픈스는 애써서 분류하자면은 네오콘 쪽에 속하는 보수입니다. 네오콘 쪽에 속하는 보수인데 시진핑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앞설 일은 없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런 재밌는 글입니다. 제가 본문이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갖고 오고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신문에 나온 사진이 칼라 사진인데 그러니까 시진핑이 걸어가는 것을 저렇게 그 이상하게 좀 처리한 그 사진이 그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시진핑이 그 무슨 회의장을 걸어가는 그런 사진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 아주 상당히 그러니까 비꼬는 듯이 쓴 그런 기사인데 아주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주석님께 중국 공산당 총석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감사와 축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축하해 준다는 얘기죠. 지금은 뚜렷이 나타나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당신의 통치가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국가들의 역사에서도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거대한 축복 중 하나로 인정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중국의 국가 주석이고 또 이렇게 임기를 없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들이 이긴다. 그래서 축복이 될 거다. 몇 가지 외를 제외하면 10년 전 당신이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었던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중국이 한참 잘 나갈 때죠. 서양 사람들이 이제는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기대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잘못했다는 얘기죠. 당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의 지배적인 문명과 최대 경제국가로서 고대 중국의 지위로 복귀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정말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중국이 세계 1등이죠. 1840년까지도 중국이 세계 1등이었습니다. 아편전 전까지.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은 분명하다라고 서양 사람들이 다 생각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년 10% 넘는 놀라운 경제 성장은 우리의 미미한 경제 발전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 기껏해야 3% 하는데 중국은 10%씩 발전을 하니 그리고 통신, 은행, 소셜미디어, 부동산 뭐 다양한 부분에서 중국이 전부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상하이, 홍콩, 베이징에 가서 살고 공부하고 일하기 위해서 다 몰려갔다.
그리고 부유한 미국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중국어 공부시키려고 중국어 학원에 보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것이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유해진 중국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널리 다 받아들여졌고 중국의 영향력은 실제로 소유럽에서부터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동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저렇게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잠깐 걱정한 게 조금 있어요. 이러한 영향력이 때때로 철권 통치, 주먹으로 때리는 뭐 그런 정치죠. 독재 정치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것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컸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막으려는 생각도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권위주의의 효율성을 독특하게 결합한 모델.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에다가 중국의 그 독재 정치, 권위주의가 합쳐져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성공할 것이고 미국식 자본주의는 끝났다. 중국은 결정하고 일은 다 진행이 되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서양은 헤매고 있는데 중국은 잘 나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세계와 자유세계와 중국이 뚜렷하게 대조를 이뤘다. 물론 서양 사람들이 중국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부상은 시진핑의 부상은 주요 라이벌인 뽀시라이라는 사람이 그 서로 정적이었죠. 뽀시라이는 결국은 뭐 감옥 갔습니다. 뭐 부패해서 감옥 갔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조 단위의 부정부패를 한 것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하여간 시진핑이 쫓아내고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 쿠데타의 루머도 있었죠. 그때 장기적인 도전 과제, 뭐 광범한 부패, 인구 고령화, 경제에서 국가 역할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관리를 필요로 했는데 하여간 뭐 그걸 잘 했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급속히 부상하는 글로벌 강대국이 불가피하게 야기하는 국제적인 반감과 저항도 신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가 급격하게 부자가 되면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인구가 14억이나 되는 나라가 1년에 10%씩 성장을 하니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다뤄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잘할 거라고 다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저 기자의 말에 의하면은. 왜냐하면은 시진핑이 그 중국의 문화대혁명, 모택동 때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시진핑의 가족이 정말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주의, 전체주의 이런 거는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다 기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패 척결에 대한 당신의 결의는 유능한 기술 관료인 리커창을 총리로 임명하여 경제를 더욱 개방하려는 의지와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리커창 총리는 얼마 전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죠. 시진핑을 비판한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리커창 같이 괜찮은 사람을 경제 총리로 임명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 잘할 것 같았다라고 이제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시진핑이 1980년대에 미국 아이오와주의 그 한 가정에서 와서 지낸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당신이 미국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제 자기가 독재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리고 진짜 리커창 같은 괜찮은 관리를 임명하는 거 보고 그리고 미국 아이오와에 있는 그 미국 농촌일 거예요. 거기 미국 가정에 와서 또 지냈으니까 이제 민주주의도 잘 알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얘기 보세요. 하지만 그러한 희망은 단지 실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같은 희망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기대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둘이 정반대되는 사람이죠. 민주당, 공화당. 혹은 톰 코튼과 낸시 펠로시. 톰 코튼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상원의원인데 아주 반중국의 그 거장입니다. 중국은 안 된다라는 사람이죠. 낸시 펠로시. 이런 사람들이 모두 견해가 같다예요. 트럼프, 바이든, 톰 코튼, 낸시 펠로시 사이에 단 하나의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민주주의로 안 했기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전체가 당신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잘못했다는 얘기를 쭉 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크리스토퍼 레이, 저 사람은 뭐 트럼프 대통령 때 FBI 국장을 잠깐 했었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때 4년 동안도 FBI 국장하던 사람입니다. FBI 국장은 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FBI가 10시간마다 새로운 중국 관련 간첩 사건을 발표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도 간첩질을 많이 해서 FBI가 10시간마다 한 건씩 뭘 발표하는데 그게 다 중국의 스파이에 관한 얘기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은 미국을 이제 와서 건드렸다는 얘기죠. QI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의 거대 도시들을 광범위하고 살 수 없는 식민지의 감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QI 외교 정책은 일본이 재무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바이든이 대만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하도록 하는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신이 민주주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냥 경제 발전하면서 민주화를 이룩했으면은 옆에 나라들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당신이 계속 독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했고 바이든 같이 참 유학한 사람조차도 대만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QI 중국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QI를 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독재 정권은 대개 복종을 강요할 수 있지만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치학자 조셉 나이 하버드 대학 교수죠. 그 사람은 국력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정말 가서 휘두를 수 있는 강제력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제력과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권력은 다릅니다. 이는 곧 귀하를 괴롭힐 수 있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한때 막강했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초토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만 가지고서 이 힘만 가지고 정난한 힘만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닌데 당신은 소프트 파워 대신에 강제력 이것에 호소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비판이죠. 아직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늙은이들이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적을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은 억압이 필요해집니다. 지금처럼 자신이 예스맨들에 의해 둘러싸이는 것은 일종의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변에 전부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는 불편한 진실을 포함한 중요한 정보의 흐름에서 당신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옆에서 안 된다는 말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당신 망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당신과 같은 중공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자신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그 점이다. 전부 다 거짓말로 다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외국 기자들 쫓아내고 반대하는 사람 다 쫓아내고 그리고 외부 세력이 비판하는 소리는 중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중국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다른 그 전문가 얘기도 그렇게 썼어요. 제 동료 톰 프리드만의 말을 빌리자면은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화를 아주 좋게 평가하는 책도 쓰고 그런 기자입니다. 누가 하루 동안이라도 당신의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되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이라도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중국 말아먹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화되고 그럼으로써 경제 발전도 더하고 지금 우리가 이론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맨 처음에 그 독재 국가들이 경제 발전하는 동안에 독재를 하면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이상 경제가 커졌을 때 그때 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민주화를 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좀 내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끝까지 발전하려면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거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시진핑은 그걸 안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은 이제 폭발하고 말 것이다. 지금 미국도 앞이 깜깜해 보이지만은 그것보다 당신네들이 훨씬 더 나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아무런 대안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국가가 경제 발전이 약해졌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끝까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당신은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주의 국가들한테 이길 수 없다. 중국의 부상은 이거로 끝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 제 친구들도
그런데 미국인 친구들이 아이고 저 미국이 중국한테 능히 이기는 이유가 시진핑 같은 사람이 중국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바로 이 기자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최근에 얘기 들어볼게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거가 시진핑의 실책으로 결국은 중국은 내부적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한 글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파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미국이 건드리지 않아도 붕괴할 수 있다. 미국이 건드리지 않아도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잘못하는 것이죠. 그런 뉴스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부적인 요건도 나빠요. 중국의 부상을 반드시 제어하고야 말겠다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복귀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중국 때문에 야기됐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마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죠. 그 미국을 다시 하게 만들려면은 중산층을 크게 해야 되는데 미국의 중산층이 망가진 것은 바로 중국 때문이다라고 트럼프가 믿고 있습니다. 중국을 적이라고 보고 손을 보려는 트럼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중국이 트럼프가 손 보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글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 운동의 첫 번째 책이라고들 다 이제 소문이 난 책인데 저 책이 원래 처음 나온 것은 2011년입니다. 2011년이니까 나온 지 한 14년 된 책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작은 표지가 원판 표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새로 나왔습니다. 2024년에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China is our enemy.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그리고 중국을 적이라고 취급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썼는데 뭐 저거 내용을 하나도 안 바꾸고 새로 찍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부제가 Making America Number One Again. 이것이 다시 이제는 넘버원이 great로 바뀌었죠. 중국은 우리의 적. 저는 저 책을 맨 처음에 봤을 때 뭐 정치가 아니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 책의 제목은 Time to get tough. 우리가 터프해져야 될 때다. 미국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허야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책에 저런 얘기도 나옵니다. 워싱턴의 정치가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들을 해도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우리의 적이고 중국을 이제 적처럼 대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리고 I'm going to bring back the jobs back from China. 모든 공장이 중국으로 가져갔는데 바로 중국으로 가져간 그 직업들을 다 되찾아 오겠다. 뭐 그러고 나서 애플도 가져오고 뭐 자동차 공장들 다 다시 가져오고 심지어는 연필 공장까지도 미국으로 트럼프가 다시 가져갔었습니다. 이제 47대 2기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은 중국의 주변을 미국이 계속 건드립니다. 멕시코, 캐나다, 뭐 이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중국을 건드리는 거예요. 파나마라든가 그린랜드라든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중국을 건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2008년에 미국의 레만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 미국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대학 교수님들 전부 미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 이 시대가 옵니다. 그 2008년에 그 월스트리트이 붕괴되던 바로 그 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늦어도 30년이면은 미국이 중국을 앞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1년에 뭐 8, 9% 성장을 하고 미국은 겨우 2, 3% 성장을 하고 그때 제가 그때 이후에 미중 패권에 관한 강의를 참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제가 이제 들고 다니던 표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미국을 앞설 때까지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 2008년 무렵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이 정말 그 경제력으로 중국을 파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중국을 건드려서 중국이 미국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국제정치의 역사죠. 이 세상에 어떤 패권국도 평화적으로 자기의 패권적 위치를 도전자한테 내놓지 않는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잘 되니까 결국은 미국 앞서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치는 올림픽 게임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바로 앞에 따라왔을 때 발걸어서 넘어뜨리지 앞서라고 양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국제 정치의 논리를 무시하고 앞으로 중국의 시대가 온다라고들 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그때 중국을 경제적으로 꺾어놓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중국이 헤매는 것은 2018년 무렵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를 뭐 좀 센 말로 하면 허리를 부러뜨려 놨다라고 말씀해도 될 정도로 그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바이든 시기 때 중국이 회복할 찬스가 사실은 왔지만은 그 코로나 때문에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다시 중국을 손보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그래서 미중파 경쟁 얘기는 앞으로 더 해야 될까를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그 거의 마지막 단계에 나온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없었다. 우리는 이 국제 정치의 참 진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에드워드 러드왁이라는 저 유태계 미국 학자인데 The Rise of China,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vs The Logic of Strategy, 전략의 논리, 가서 부상을 짓밟으라는 그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국제정치의 정난한 모습이죠. 그리고 중국이 한참 잘 뛰고 있는 게 뭡니까? 화웨이라는, 트럼프가 아예 화웨이 이거 붕괴시키겠다라는, 뭐 화웨이부터 손을 보기 시작했죠.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저건 군산복합체이기 때문에 중국 군부가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는 fatal blow to China's economy, 중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확하게 느끼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트럼프 2기의 대전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도전이고 나는 중국에 집중할 거야. 그게 트럼프 2기입니다. 보세요. 미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경제력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같은 성격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파란색으로 칠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빨간색의 나라예요. 근데 중국은 미국의 3분의 2 정도 되고 러시아는 미국의 한 13분의 1 정도 되는데 14분의 1 정도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놀랍게도 러시아를 주축 취급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그 엉터리 국제 정책이 어디 있어? 중국을 주적으로 다시 이제 올바로 삼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 트럼프의 대전략이죠. 그래서 중국을 이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펜타닐 때문에 중국에 캐나다도 관세를 얻어맞고 멕시코도 관세를 맞고 그러는데 그 배후가 중국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아주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3월 5일자 얘기예요.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진정히 해결하기 원한다면 올바른 방법은 중국을 대등한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 아주 엄청난 그 선전포고 비슷하게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이 전쟁이라면은 뭐 전쟁이라면 전쟁을 해줄 거고 그것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자기네들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싸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교니까 말을 뭐 이렇게 세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은 관세전쟁 방금 얘기했듯이 중국이 집니다 하면은 왜 지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1년에 1,435억 달러어치를 팔아요. 조금밖에 못 팝니다. 중국은 미국에다가 4,389억 달러를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중국이 훨씬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붙이면은 미국은 4,389억 달러의 관세를 붙일 수 있지만은 중국은 그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1,435억 달러밖에 관세를 못 붙입니다. 8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계략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그 중국 물건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상품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것을 고려해서 생각하면은 서로 한 대씩 때렸다 쳤을 때 중국이 5배 아픈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서 싸움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한 방씩 때렸을 때
중국이 5배 아프다. 근데 어떻게 같이 싸움을 하겠다고 저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고돈창 박사 그 글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고돈창 박사가 한국 문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미국에서 1인자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학술적으로 1인자라기보다는 아주 이 용맹하게 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1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아주 활발하게 트위터에다 지금 X죠. 거기다 글을 쓰는데 저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중국이 막 말아먹고 있다라는 식으로 중국을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는 자기 아버지는 중국 사람입니다. 장씨니까 고든창. 어머니가 미국 백인이죠. 그래가지고 혼혈 중국계 미국인인데 약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대한민국 이번 탄핵 사태에도 아주 깊이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당신이 중국 상품의 구입을 피할 때마다 중국 걸 사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국 물건을 사가지고 중국을 잘 살게 해주는 거는 전쟁을 불러오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또 엄청난 기독교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가 되었다. 자비를 구해야 되고 사랑을 구할 때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이거 시사적인 글을 몇 개 올리고서 반드시 종교적인 글을 또 자기 이 X에다가 올리는 그런 학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하는데 고돈창 박사의 말에 의하면은 그거는 트럼프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시진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환구시보의 편집장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중국의 민족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3월 4일 날 쓴 글에 뭐라고 썼냐면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오늘 미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어떤 나라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미국이 지금 혼자서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데 너 미국이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트럼프가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센 나라도 아니다. 트럼프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게 독소를 뽑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돈창 박사가 이제 반응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방어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관세 전쟁을 먼저 일으킨 것은 수십 년 전에 중국이 일으킨 것이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FBI가 이제 중국 사람 뭐 한 10명 정도 지금 고발하고 이제 잡아낼 거예요. 간첩질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버 간첩이라는 소리죠. 저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출국시켜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얘기죠. 그런데 나는 중국이 미국과의 싸우면서 캐나다한테 또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더라고요. 캐나다 상품에 뭐 100% 관세를 묻히고 자기네끼리 단결해도 모를 텐데 자기네끼리 적전, 미국을 공통의 상대로 싸우지 않고 지네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청 박사가 또 한 말이에요. 몰락가는 경제와 파탄 중인 사회에 군림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권은 또 다른 헛소리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3월 3일 날 한 건데 무슨 헛소리를 했느냐. 중국이 말이죠. 이게 중국이 그러니까 공허한 민족주의 국가입니다. 과장과 허세가 너무 많은데 중국의 지질학자가 북경에 있는 지질학자가 6만 년이나 쓸 수 있는 무진장한 에너지 자원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만 년 쓸 수 있다 중국이? 6만 년 쓸 수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석유가 앞으로 100년 쓸 거가 있다. 뭐 200년 쓸 양이 있다 그러는 것은 뭐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 6만 년을 쓸 수 있는 무진장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였다라고 3월 2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고든창 박사는 그게 무슨 허방한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저기 책인데 정말 중국이 문제가 많다는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직간접 침략을 경고하는 책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수천 권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고든창 박사가 3월 7일 한 얘기입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흑자가 많은 나라가 무역 전쟁하면 빌리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흑자가 2,954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거의 대응할 수단이 없다. 결연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는 중국은 승산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은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사람 몇백만 명 죽었다. 이게 중국 때문에 죽은 건데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다. 이거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 최근에 그 중국 우한 거기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뭐 다 거의 뭐 공식화되고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배상금, 보상금을 중국 정부가 내야 된다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중국은 뭐 법정에 안 갔죠. 그런데 그 뭐 예를 들어 몇 천만 불, 뭐 몇억 불 보상을 그럼 어떻게 받느냐? 미국에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미주리 판사가 미주리의 주에 있는 중국 자산을 뺏으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벌금을 강제로 그러니까 중국이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강제로 뺏는 것이죠. 미주리 정부는 미주리 주 내에 중국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으로 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면 험악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린 겁니다. 중국인들이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농토가 평수로 2억 5천만 평 정도를 중국 사람이 미국 땅을 가지고 있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여의도 99개 정도 된대요. 서울에 있는 여의도가 252만 6천 평이라는데 미국에 있는 중국 거가 20만 에이커로 평수로 치면 2억 5천만 평. 그러니까 여의도 100개 정도 되는데 그 땅 미국이 다 뺏겠다 이겁니다. 맨 처음에 네 산 돈을 주면은 되팔으려고 그러겠죠. 되팔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뺏으면 되는 거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통령이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 말을 했고 20만 에이커를 찾아오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라고 올리자마자 부통령이 우리는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모든 미국의 땅들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풀포기 한 나라도 중국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직접 나왔으니까 곧 이제 집행할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미국 사람을 펜타닐 가지고 죽이고 있습니다. 고돈창 얘기죠. 지금 미국 사람 중에서 젊은 사람 사망률 1위가 바로 펜타닐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걸 만드는데 저거 뭐 제가 저 잘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그 펜타닐 주사 맞으면 그다음엔 치료 방법이 없답니다. 그렇게 독성과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정말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왜 중국이 저걸 만드는데 저것도 이제 화학약품이래요. 뭐 아편을 기반으로 하는데 화학성분 들어가고 그걸 지금 막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들 쉬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 펜타닐은 중국이 미국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머더다, 살인이다. 그래서 이 살인은 그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런 이 정의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놀라운 뉴스인데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학생은 아예 미국 유학을 못 오게 하자. 이게 지금 미국 유학생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중국 학생입니다. 근데 미국 하원 공화당이 중국 유학생 아예 미국에 와서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안을 3월 14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과된다면은 중국 학생은 아예 미국 유학도 못 간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고든청 박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길 수 있다. 왜? 중국 경제는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통증이 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최근 중국 공산당 논의의 주안점은 중국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있다. 이제 곧 죽을 거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중국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는 이 이론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21년에 나온 이론인데 중국이 지금 몰락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몰락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할 브란드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만든 이론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저 사람 박사는 예일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아주 현실주의적인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 쓴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여러 권 책을 썼는데 중국이 부상이 끝났다는 책입니다. 데인저 존, 이제 중국이 위험지대로 들어간대요.
저 사람 이론을 우리가 요약하면 피킹 파워 트랩. 중국이 힘이 이제 정상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제 절대적인 측면이 아니라 미국을 그냥 100으로 놓고 중국이 쭉 올라왔는데 66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피크 파워 66에 도달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쓴 책입니다. 그 위험한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상대적인 힘은 절정에 올랐고 이제 내리막길로 치달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앞선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간이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꿈은 대만을 가져가는 건데 앞으로 미국과 힘의 격차가 벌어지면 대만 못 갖고 가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힘의 정점에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정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론입니다. 나는 참 그 이론이 설명이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표를 만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을 100으로 놓고 미국 일정하게 가는데 중국이 막 미국을 따라가다가 와서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미국을 앞선다면 기다리면 되는데 시간을 이제 내려가니까 지금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마음이 급하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저는 도표입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죠.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피크 차이나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꺾어져서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중국의 미래는 별로 밝아 보이지 않는다. 무한정 발전할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올라가던 나라가 그 꺾일 때 그때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중국은 역부족이다. 끔찍한 중국 붕괴가 시작된다. 중국 때리기가 아닌 중국 붕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인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최근에 한국에 있는 중국 전문가들이 하는 그 얘기들입니다. 중국 경제 진짜 붕괴하는 것인가? 실제 중국인들이 그렇게 체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강의고 끔찍한 중국 붕괴가 시작되었다. 반드시 한국과 손을 붙잡아야 한다. 이것도 더 우리 그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가 지금 이 피크에 다다랐고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든청 박사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도 뭐 한쪽 편을 든다 해가지고 극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는 아니고 저 사람이 중국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작년에 나온 플랜 레드 저거는 중국이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한다는 거기와 관련된 책인데 China's Project to Destroy America 미국을 붕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국이 계획을 세웠느냐는 것을 적나라하게 밝힌 책입니다. 고든청 박사 요번에 그 CPAC, CPEC이라고 미국의 그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큰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고든청 박사 여기 오셨나요? 하면서 저기 계시군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전문가인데 자기가 고든청 박사 견해를 많이 따르는데 정말 잘하고 있냐? 저 사람은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참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든청 박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1호 세워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했고 저 사람의 말은 우리가 이제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중국에서 이제 결정타가 그 며칠 있다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돈을 얼마나 축적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그 미국 정보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DNI라는 데다 요청을 했는데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주로 해가지고 시진핑은 돈이 얼마나 많고 또 누구는 얼마나 많고 이것을 좀 낱낱이 공개하라. 저게 나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 사람들 경제 나빠져서 미칠 지경인데 너네들은 국민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 가는데 너네들은 이렇게 부정축제를 많이 했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큰일 나겠죠.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뭐 많이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 6억 명이 하루에 5달러 가지고 산대요. 6억 명이. 그렇지만은 뭐 시진핑 같은 사람은 10년 전에 중국 국가주석 됐을 때 달러로 재산이 3억 7,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이 넘었습니다.
공산당 간부만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의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의 기자 한 분이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진핑이 잘못하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이기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시진핑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뭐 비방하는 것이죠.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